혼자 남은 집, 혼자 남은 밥상. 1장. 텅 빈 집에서 시작된 외로움. 여러분, 저는 올해 66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의 슬리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현관에 딱 가지런히 놓인 그 슬리퍼를 보면 아내가 여보, 다녀왔어요? 하고 웃으며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작은 공구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 외곽에 전원주택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형님, 노후 준비 완벽하시네. 딱 좋은 집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저는 웃어 보였지만 밤만 되면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는 사람이 혼자. TV를 틀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밥솥을 열었다가 밥 냄새가 훅 올라오는데 그 순간 울컥해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들 둘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늘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애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외로움은 이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 친구 최 씨가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 나도 알아. 근데 누구를 만나냐? 최 씨가 대뜸 웃더니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재혼 상담소야. 요즘 괜찮아? 다들 하는 거야. 저는 명함을 쥐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 사진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롭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딱 한 번만 알아보자. 딱 한 번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2장. 너무 완벽했던 첫 만남.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여성의 이름은 이선화, 58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카페였습니다. 선화는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과하지 않고 말투도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줬습니다. 박 선생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선화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해 지방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화는 제가 끊어지듯 말할 때마다 조용히 물컵을 밀어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선화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사람이 너무 착해요. 이렇게 정직한 분은 처음 봐요. 전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딱 한 달, 선화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 돌아가지 말고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혼자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 눈물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기대면 그게 사랑일 수도 있겠지.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선화 씨 같이 삽시다. 아들들에게 말했더니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큰아들 민석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재혼이요? 둘째 준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외로움 알아?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내려왔냐? 그날 저는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선화에게 기대었습니다. 선화는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3장. 조금씩 바뀌는 집안의 공기. 선화가 들어오자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기뻤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집은 달라. 밥상도 차려지고 이불도 정리되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화는 제 물건을 자꾸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낚싯대는 창고로,
아내 사진은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서랍으로. 제가 조심히 말하면 선화는 웃었습니다. 여보,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 생각해야죠.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니까.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선화는 생활비 통장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살림은 제가 할게요. 저는 원래도 돈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선화가 이렇게 말하니 괜히 거절하면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과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써요. 선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선화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건강도 챙길게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선화는 제 병원 기록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혈압약은 뭐 드세요? 예전에 심장 검사하셨죠? 보험은 어떤 거 들어놨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배우자가 챙겨주는 거겠지. 하지만 선화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사기 많아요. 당신 이름으로 된 것들 정리할 거 정리해야 해요. 제가 멈칫하자 선화는 그날도 울었습니다. 제가 당신 믿고 왔는데 당신도 저 못 믿어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믿지. 그날 이후 제 도장은 선화가 보관했습니다. 제 중요한 서류도 선화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화는 말하듯 던졌습니다. 여보, 집 우리 명의 반반으로 해놓을까요? 저도 여기서 살 거니까.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은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선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랑 딸 나중에 싸움 나요. 미리 정리해요, 여보.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사장. 며느리의 전화. 전화는 큰아들 민석의 아내 수진에게서 왔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왜? 아버님, 혹시 요즘 통장 거래 내역 보세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걸 왜 묻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우연히 민석 오빠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을 봤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가족 계좌 연결해놨던 거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수진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큰돈이 계속 나가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로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저는 몰래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선화 이름으로 송금된 돈이 수천만 원, 현금 인출도 여러 번. 저는 선화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선화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여보, 그거 다 우리 살림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투자도 좀 했어요. 당신 돈 굴려줘야죠. 투자? 저는 목이 탔습니다. 어디에? 선화는 웃었습니다. 지인 사업이요. 우리 노후에 든든해질 거예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건 나랑 상의하고 해야지. 그 말에 선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 말 들었죠? 그 사람들 당신 재산 노리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화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돈 때문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날 못 믿으면 나도 더는 못 살아요. 그리고 선화는 가방을 챙기는 척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또 그 텅 빈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그날 저는 불안을 삼키고 선화에게 다시 도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5장.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전화. 며칠 후 제게 전화한 사람은 동네에서 오래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은행에 가자 지점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대출 선생님 명의로 진행된 게 맞습니다. 담보는 선생님 댁입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대출을 왜 받아? 지점장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제 도장, 제 서명, 그리고 선화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는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습니다. 선화야, 지금 어디야? 선화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마트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그 순간 선화가 처음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저는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선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난 법적으로 내 목 챙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내 목? 선화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했잖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혼인신고?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며칠 전 선화가 혜택 받으려면 신고해야 한다고 했던 날, 저는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혼인신고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들 나한테 계속 시비 걸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저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선화.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 제출 요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집이 뺏기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아내와 함께 만든 텃밭, 그 모든 게 남의 것이 되는 상상. 저는 결국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가 나 좀 도와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화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장. 치매 환자로 만들어지는 아버지. 선화는 갑자기 제 병원 진료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기억력 검사 한번 받아요. 요즘 당신 깜빡깜빡하잖아.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선화는 이미 병원 예약을 잡아뒀습니다. 병원에서 선화는 의사 앞에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있고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씩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선화는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 말투가 마치 간병인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올라왔지만 의사는 이미 선화의 말을 더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죄인처럼 기억력 검사표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정상 범위.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병원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아직은 이랬죠?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칠 뒤 선화는 제 휴대폰을 바꿔줬습니다. 보안 때문에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제 문자 메시지도 선화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제가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낚시 가자. 선화가 나왔습니다. 아, 어르신. 남편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정우가 어디가 안 좋아? 선화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라 좀.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 괜찮냐?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선화는 저를 환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서 재산을 빼내는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 사진을 다시 거실에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였습니다. 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 씨 맞습니까? 이선아 씨 지인인데요. 선아 씨가 돈을 빌렸는데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선아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7장. 문틈 너머로 들린 진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아는 욕실에서 오래 통화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영감, 생각보다 쉽게 넘어와. 도장? 내가 가지고 있지. 아들들은 완전적이야. 걔들 때문에 더 빨리 끝내야 돼. 저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 쪽으로 엮어두면 끝이야. 집 정리하고 대출금만 정리하면. 응? 이혼? 아니지. 그 전에 재산 분할로 다 빼고.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몇 달 전 최 씨가 준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다. 대화 녹음해둬라.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선아의 통화는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5분을 견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선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선아는 제 이마를 만졌습니다. 우리 여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 증거가 있다. 저는 녹취 파일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아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 앞으로 두 번째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함. 그리고 선아는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여기만 사인해요. 당신 건강 위해서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8장. 마지막 승부. 저는 선아를 불렀습니다. 선아야, 우리 정리하자. 선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리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믿음을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불안을 줬어. 선아는 순간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정식으로 공동재산 정리하자. 선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선아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미 늙고 외롭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선아는 혼자 왔습니다. 선아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도 사람인데.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대출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선아는 연기하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기억력이 판단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아 씨,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아가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러지 말아요. 저는 손을 들어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한계 속번 들어보시죠. 선아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감, 생각보다 쉽게 넘어와.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지. 치매로 엮어두면 끝이야. 재산 분할로 다 빼고.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불법 녹음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본인이 녹음한 건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이 매우 심각하군요. 아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영감이라 부르면서 재산 빼갈 계획 세우셨죠? 선화는 말이 막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화 씨, 내가 외로웠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당신을 믿었다. 근데 당신은 그걸 이용했어. 저는 마지막으로 못 박았습니다. 대출은 취소 절차 진행, 재산은 별도 관리, 그리고 접근 금지까지 신청할 겁니다. 선화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예전처럼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선화가 빌린 돈 문제도 녹취와 서류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다시 찾은 가족. 아들은 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최 씨와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외로우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근데 너는 마지막에 너 자신을 구했잖아.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괜찮다. 그날 저녁 저는 두 아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섭섭했다. 근데 나도 잘못했다. 아들 민석이 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죄송해요. 저는 그제야 다시 가족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신뢰는 검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입니다. 꼭 스스로 지키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붙잡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